반갑습니다. 임지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르고 오셨죠? 자, 일단은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좀 쉬어야지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우리 고3이라는 위치 자체가 6월 평가원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쉴 수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쉴 수 있는 건 수능이 끝나고 나서 그때로 조금 미뤄두고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뭐 잠깐 쉬는 건 좋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정확한 위치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나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한 후에 그것을 채워서 어떻게 하면 수능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를 위해 냉철한 반성과 분석을 해야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일단 문제들을 왜 틀렸나, 뭐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총평이랑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6월 평가원을 봤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아무래도 2015 개정이 적용된 첫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능에서 이렇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출제 기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은 자, 지금까지는 28 플러스 2라는 구조로 많이 나왔었어요. 재작년 수능까지만 하더라도 28 플러스 2라고 해서 28문제 정도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어느 정도 학습이 됐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이었고 나머지 두 문항이 많은 친구들을 좌절에 빠뜨리는 소위 킬러 문제라고 불리는 것들이 나왔었는데 작년부터 조금씩 그 기조가 변화하는 느낌을 주다가 이번 6월 평가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변화된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보시면 사전 문항의 전반적인 난이도가 올라갔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킬러 두 문제를 빼고는 거의 다 평이한 난이도여서 학습을 충분히 했다면 여러분들 다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이제는 사전 문항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가서 시험의 전반적인 수준이 조금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두 문제, 많은 여러분들을 좌절에 빠뜨렸던 그 두 문제가 이제는 조금은 낮아졌다. 난이도가 조금 낮아져서 이제 건드릴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심지어는 21번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21번, 30번이 고정적인 킬러 문제였어요. 근데 21번 문제 보시면 어때? 단순히 로그와 수열에 대한 얘기로 시그마의 합을 계산할 수 있는가? 로그의 특성을 이용하자. 간단한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킬러 문제라고 불리는 문제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정도의 예측을 해볼 수 있고 전반적인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골고루 충분히 잘 학습해 두시는 게 맞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과목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수학 1 과목에 대해서는 일단 평이했어요. 뭐 나올 만한 거 다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이건 좀 특이한데 라는 문제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봐야 될 게 이 수학 1에서 뭐 수열 파트에서 복잡한 부분도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서도 뭔가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9월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오리란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골고루 그냥 다 준비해 두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적분을 보시면 대부분은 평이했어요. 30번조차도 기존에 있었던, 예전에 있었던 킬러 문제에 비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 표현에 대한 이해만 했다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건 누차 계속해서 강조했던 미적분으로 이제 수열의 극한 쪽이 올라와 버리다 보니까 등비급수 활용 파트의 도형 문제와 삼각함수 극한에서 도형에서의 활용 파트가 나올 거다. 그러면 벌써 도형 문제가 8점에 해당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두 개나 등장하는 도형 문제를 충분히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 했는데 역시나 6월 평가원에서 두 개의 도형 문제가 다 등장했죠. 이거는 아마 9월 수능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확률 통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앞에서 쭉 풀다가 보면 한 17번쯤에서 탁 하고 막힌 친구들이 꽤 많을 거예요. 확률과 통계 문제들의 난이도가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뭐 지금까지는 적당히 세거나 주어진 상황을 잘 분석해서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충분히 계산이 가능한 문제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애초에 본질적인 문제인 케이스를 잘 분류할 수 있는가, 케이스를 잘 분류해서 빠짐없이 중복 없이 셀 수 있는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정도로 출제가 됐고요. 그럼 얘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학습해야 되는지 얘기하기 앞서 잠깐 이 총평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사전 문항들의 전반적인 난이도의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형 문제가 어렵다 쉽다는 사실상승이 말하기 조금 힘들 것 같아. 왜냐면 이 도형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상대적이에요.
내가 시험장에서 이 이미지가 탁 보여서 바로바로 쓸 수 있었어. 그럼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 시험장에서 만약에 그걸 끝까지 발견을 못했어. 그럼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봤을 때 삼각함수 극한 문제는 기출문제를 잘 학습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출문제 아이디어를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등비급수 활용 문제는 조금 낯선 부분이 있어서 어려웠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반적인 난이도의 상승과 도형 문제가 어려운 친구들이었다면 시간이 무조건 부족했을 거야. 시간이 부족했을 거야. 그래서 예전처럼 두 문제를 난 버리고 나머지를 다 맞춰서 92점 1등급을 맞을 거야 라는 전략 자체가 안 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고루 잘 공부한 친구들이 잘 볼 수 있는 시험이었어. 그래서 보시면 등급 컷이 1등급 컷이 88 정도로 2등급 컷이 80까지 내려간 걸로 봐서는 역시 이제 중위권과 중상위권과 상위권 간의 변별력이 쫙 갈려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전반적인 난이도의 상승 때문에 그래. 원래는 이 전반적인 난이도가 낮았잖아. 4점짜리의 준킬러라고 불리는 문항들이 낮았어. 근데 거기에 킬러가 이랬거든. 그래서 이 두 개를 버리고 이것만 다 풀 수 있는 친구들만, 이 정도만 공부했던 친구들도 92점을 맞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진다 라는 걸 슬슬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야 될 거는 전범위가 아니라는 거. 전범위가 아니라서 왜? 자, 보시면 확률과 통계의 난이도가 지금 올라갔다 그랬지.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통계가 안 들어가서 그래. 원래 통계 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문항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 그 바운더리 안에서 통계 파트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경우의 수와 확률 문제가 줄어들면서 통계 문제가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지금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완성형 문제라고 불리는, 소위 여러분들이 빈칸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들이 지금까지는 통계나 간단한 확률 또는 경우의 수 문제에서 나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잡한 경우의 수 또는 복잡한 확률의 계산을 출제자가 빈칸으로 내가 뚫어놓을 테니까 이해만 한번 해봐 라는 걸로 냈었는데, 이제 그 빈칸 완성형 문제를 뭘로? 수학적 귀납법으로 내버렸어. 그러니까 예전 기출문제에서는 이제 수학적 귀납법에서 완성형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게 한창 사라졌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그 완성형 문제가 다시 수학적 귀납법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내년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 확률과 통계가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공통 과목인 수원에서 낼 수 있는, 완성형 문제로 낼 수 있는 단원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거든요. 삼각함수의 도형 문제에서 이제 사인 법칙 또는 코사인 법칙을 활용한 복잡한 도형의 해석, 그런 건 이제 그냥 다이렉트로 내기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통은 완성형 문제로 내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이제 수학적 귀납법, 예전에 기출되었던 수학적 귀납법에서 완성형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빈칸 문제에서 확률과 통계가 하나 빠지고 그냥 그 문제가 확률과 통계로 들어가 버려서 그 난이도가 올라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마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돼서 수능 때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학적 귀납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미적분의 킬러 소재로 자주 쓰이는 도함수의 활용이나 아니면 적분 단원이 포함이 안 됐어. 그래서 21번이 평이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30번이 그만큼 어렵지 않았던 이유가 복잡한 함수의 해석을 할 만한 여러분들이 지금 툴이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9월 평가원을 한 번 더 봐야겠지만 그 9월 평가원에서 나오는 이제 도함수의 활용과 적분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킬러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온다면 이제 28+2에서 완벽하게 킬러 문제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나머지 준킬러 문제의 난이도를 올렸다라고 결론을 지어도 될 것 같아. 하지만 아직 방심하기엔 이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럼 여기 보이시는 네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출문제 철저하게 학습해야 돼. 기출문제 철저하게 학습하고, 두 번째는 확률과 통계 학습량을 늘려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냥 세면 됐어. 간단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케이스 분류를 잘하지 못하면 그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는 걸 못해요. 뺀 게 있을 수 있고 중복된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애매한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계속 부여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근본적인 능력을 기르셔야 돼. 여긴 요행이 없어요. 본인이 케이스 분류를 잘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훈련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도형의 기본 성질, 무조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고 기본 성질 모르면 끝이야.
일단 기본 성질은 당연히 외워둬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도형을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다 들고 있어야 돼. 됐어? 그걸 토대로 이제 도형의 이미지가 익숙해져야 되거든. 뭐 평행선이 2개 나왔을 때는 닮음을 어느 정도 깔고 가겠다. 그 다음에 뭐 외접원과 삼각형이 나왔을 때는 사인 법칙을 염두에 둘 수 있겠다. 뭐 이 정도의 생각들을 하고 이미지에 익숙해져야 실전 가서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네 번째는 도함수의 어려움과 적분 쪽은 어렵게 공부하세요. 9월 달까지는. 아직 킬러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소재, 미적분에서 킬러가 나올 수 있는 소재가 안 들어갔어. 그래서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뭐 9월 달에도 만약에 여기가 쉽게 나온다면 수능 가서도 쉽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봐봐. 아직 6월인데 9월이 오지도 않았는데 얘 그냥 쉽게 이 킬러 안 나올 거야. 이제 킬러 없어졌나 보다 하고 쉽게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9월에 갑자기 킬러가 딱 등장했을 때 뒤통수 맞는다고. 그걸 일단 대비를 해두고 안 나오면 그때 가서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 어렵게 공부한다 그래서 뭐 교과 외과정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복잡한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나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나가는 능력들을 기르란 얘기예요. 그걸 기르면 준킬러 문제도 당연히 잘 풀릴 거고 킬러가 나오지 않더라도 난이도가 올라간 준킬러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처 가능하겠지. 됐죠? 자, 일단 기출문제를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번에 본 모의고사예요. 11번 문항을 보시면 이걸 할 때 물론 이거는 그냥 미분해서 계산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16번 문제 보면은 복잡한 함수의 미분은 양쪽에 뭘 씌워서? ln을 씌워서 간단히 만든 후 미분할 수 있다. 동일한 아이디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냥 얘를 푸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이런 복잡한 함수에 대해서 ln 씌우면 좀 더 간단하게 미분할 수 있다. 그 힌트들을 평가원에선 주고 있다라는 걸 깨달았다면 여기서도 그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내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 단순히 이게 똑같이 나오리란 그걸 기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학습하라는 얘기예요. 일단. 그 다음 보시면 자 19번 문제인데 좀 어려웠던 확률 문제인데 보시면 F의 치역이 B다. 이 전체가 치역이어야 돼. 치역의 개수에 대한 얘기지. 그럼 얘를 적절히 분할해서 배열해라. 똑같은 아이디어야. 2019학년도 9월 평가원 18번 문제인데 그때는 빈칸 완성형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아이디어를 이 빈칸에 나온 아이디어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해둬야 이런 쪽에서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보란 얘기고 자, 그 다음 문제 28번도 보시면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도 선생님 그림이 아예 다른데요. 맞아요. 그림이 달라요. 근데 쓰이는 아이디어는 똑같아. 여기 보면은 S1 빼기 S2지 여기도 F세타 빼기 G세타란 말이야. 차이에 대한 건 각각을 구해서 뺄 수도 있지만 저 차이를 공통 부분을 집어넣어서 간단한 거 2개를 빼도 괜찮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A랑 B를 빼고 싶어. 자, 좀 더 잘 보이는 흰색으로 갑시다. A에서 B를 뺀 걸 구하래. 그럼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A 더하기 별에서 여기서 B 더하기 별을 빼도 어차피 A 빼기 B란 얘기야. 만약에 A보다 A 더하기 별을 구하기가 쉽다면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다. 여기 과거 기출 문제에서 정적분 또는 정규분포 곡선의 연속 확률 변수 관한 문제에서도 충분히 등장했던 아이디어들이에요. 불과 작년이야. 충분히 학습하셨어야 돼. 그래서 이걸 풀다가 직접 못 구하겠네? 공통부분 찾자로 들어갔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학습하자. 20개년까지 하라는 거 아니야. 최소 3개년까지는 6급형 그 다음 수능, 그 다음에 교육청까지도 봐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관학교까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확률과 통계 학습량을 올리라는 얘기는 자 17, 19, 27, 29번 여러분들 한번 쭉 보세요. 분명 17번에서 한번 틱 막혔을 거고 19번에서 한번 틱 막혔을 거야. 복잡하다. 그 다음 27번은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을 걸로 보여요. 왜냐면 앞에는 객관식이야. 그래서 답이 없을 수 있어. 내가 잘못 구하면. 근데 27번 주관식이지. 분수꼴이고 P 더하기 Q를 구하래. 그럼 얘는 내가 잘못 구한 답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산할 때 똑같은 답이 나와서 똑같이 실수해서 그럼 끝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는 게 중요하다. 그 능력을 기르지 못하면 실전 가서 이제 4점은 날아가는 거라고 보면 돼. 그리고 이 29번 또한 뭐 중복조합 문제긴 해요. 중복조합을 써야 되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이 상황을 중복조합으로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케이스 분류를 할 것인가가 중요했던 거라고. 즉 어떻게 빠짐없이 중복 없이 셀 것인가. 그게 중요했던 문제죠. 다 보면은 뭔가 복잡한 기호를 써야 되고 어떤 공식을 써야 될까를 쓰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케이스를 분류해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했던 문제였다고. 그걸 못하거나 아니면 잘못 분류해서 겹치는 게 생겨버렸던 경우에 계산이 틀려서 나갔던 경우가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학습량을 늘리셔야 돼. 이 늘린다는 건 강의를 많이 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내 강의를 봐라 저 강의를 봐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딱 펴서 답지를 보기 전에 완벽하게 케이스 분류를 할 때까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내가 잘못한 게 왜 잘못됐는지 이렇게 셌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확실하게 좀 봐두시란 얘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도형 해석하는 능력 기르셔야 돼. 이번 모의고사에서 일단 28번을 못 푼 친구는 기출문제는 학습이 좀 적어서 그거에 대한 경험치가 없었던 거야. 이건 반성 많이 해야 돼. 작년 기출문제 완벽하게 분석 못했다는 얘기야. 그 다음 이 두 개가 아니죠. 여기 보시면 등비급수 20번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복잡하긴 했어. 써야 될 것도 잘 안 보였을 수도 있고 그냥 좀 낯선 부분이 나왔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전에서 이제 실제로 어떤 도형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 굉장히 많은 상황이 부여될 수 있고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외우자가 아니야. 못 외워요. 내가 이런 도형이 나왔을 때 어떤 행동 양식을 취해야 하는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세울 것인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세워두고 들어가시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 열심히 훈련하셔야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주어진 문제들에 대해 대비를 하시면 되고 다음에 이번에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 도함수의 활용과 적분,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부분 그리고 그 그래프를 통해서 방정식의 실근을 해석하는 거 그 다음 뒤에 나올 적분, 전체 파트 아예 안 나왔어요. 미분과 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도함수의 활용 파트와 적분 파트가 안 나왔다고. 거기서는 언제든지 킬러로 나올 수 있고요. 지금까지 거의 매해 빠지지 않고 나왔던 부분이 여기야. 여기가 지금 단원에 포함이 안 됐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은 3개월, 9월까지는 아직은 킬러가 여기서 한 문제는 나올 수도 있겠다. 뭐 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에 봤던 30번 수준의 문제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럼 그런 문제들을 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100점을 맞거나 극상위권을 가기 위해서는 킬러 문제를 연습해 두셔야 된다고. 이제 킬러 필요 없나 보다가 아니라 이 파트에 대해서만큼은 꼭 대비를 해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확률과 통계 학습량을 좀 늘려놓고 그 다음에 도형 해석하는 거 8점 얻어 가셔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이 4점 30번에 나올 또는 21번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도함수 활용과 적분 파트에 대한 킬러 문제. 혹여 여기는 킬러가 아니더라도 준킬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4점까지 꼭 챙겨 가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상위권 또는 극상위권에 도달할 수 있을 수준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총평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마치고 이제는 저희 본 강의에서 1번부터 해설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